예, 이번 시간에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을 보면 모든 법인이 다 적용이 되고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되고 행위 계산의 부당성과 조세 부담의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와 조세 부담의 감소가 있는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된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당한 행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배제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에 대한 범위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는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부당행위 계산 유형을 한번 보면 고가양수, 저가양도, 출자관계에서 발생되는 부당행위 계산 유형이 있고요. 이율, 요율, 임대차료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자본거래나 파생상품과 관련되는 부당행위 계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율, 요율과 관련되는 자금의 차익과 대여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사업연도 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해서 중간배당금을 명목으로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어떻게 되느냐, 중간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 된다. 부당행위 쪽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지만 상법에 의한 중간배당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간배당이 아닌 일반적인 회사 스스로의 자체적인 배당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를 법정 정해져 있는 이자 금액을 못 받았다. 그 부분은 부당행위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퇴직금 지급하게 되면 부당행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뭐 간단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금전의 대여나 차용의 경우에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4.6%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의 범위를 적용할 때, 자,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3개가 있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할 때,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올 때 지불하는 이자와 외부로 빌려줬을 때 받아야 되는 이자가 같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빌려올 때 10% 이자로 빌려왔으면 내가 그 자금을 외부로 빌려줄 때도 10%의 수익을 창출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인데, 그러한 차입 평균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지급금에 대해서 5년 이상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 스스로가 가중평균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택했을 때에는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2개의 사업연도, 2개 사업연도, 즉 선택한 사업연도 포함해서 총 3년 동안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적용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3년 동안은 당좌대출 이자율로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시가에서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3번은 우리 법인이 선택하는 케이스고요. 그렇게 선택하면 3년 동안은 적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때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 세법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러한 가지급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금액은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365분의 인정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 이 금액이 인정이자액과 장부상 계상한 금액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인정이자의 5% 이상인 경우 차이가 생기면 그 차액 금액을 전부 다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3억 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인정이자 금액의 5%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금 산입 조정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에서 인정이자 대상인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용인 등의 미지급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급 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된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해 줄 때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경우에 소득세 법인에서 대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대납해 준 그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취득 자금이라든가 퇴직 전환금, 그 다음에 사용인의 급료 가불액,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 금액, 뭐 이런 부분들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정이자율과 적수입니다. 인정이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지급금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시가와 똑같습니다. 금전의 차입이나 대여일 때 시가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당자대출 이자율입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올 때 지출하는 이자율과 외부로 빌려줄 때 받아야 되는 이자율, 그걸 같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빌려오는 이자율의 평균치를 시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자대출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 3가지 경우가 있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아예 적용하지 못할 때, 또는 이 가지급금이 발생된 시점이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당자대출 이자율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선택해서 가중평균을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당자대출 이자율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이자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적수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때 매일매일의 금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적수를 계산하는 개념들이 우리 세법에는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적수 개념이 도입이 된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 1월 1일 날 1억 원이 12월 31일까지 계속 있었다. 자, 이자율 10%다. 1억 원의 이자율 10%면 1년 365일 있었기 때문에 연간 이자율 적용할 때는 1억 곱하기 10%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1,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부터 1억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그러니까 10% 곱하기 그러니까 일수 계산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평균치를 계산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 금액을 더한 다음에 365로 나누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중의 가지급금 변동이 이렇게 있었지만 연도 평균치는 얼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계산이 되면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면 바로 금액이 금방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적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자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변경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죠. 그렇지만 법인에서 3번째 사유에 해당돼서 법인 스스로 당자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3년 동안 당자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변경할
하게 되는데 그 변경 시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당좌대출 이자율 선택 시에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0년도부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2010년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시점에 가중평균 이자율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최초 당좌대출 이자율, 당좌 이자율 적용 시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적용했느냐, 10년도 이후부터 언제 시작이 됐느냐라는 걸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당좌대출 이자율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10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9개 사업연도가 됩니다. 9개 사업연도 총 9년인데 이걸 3의 배수로 정리를 하게 되면 9 나누기 3 하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는 3의 배수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연도 19년도부터는 가중평균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년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서 18년도까지 적용했다면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시에 총 8년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적용한 기간은 총 8년입니다. 8년을 3의 배수로 나누게 되면 뭡니까? 밑에 나머지가 남죠. 2가 남게 됩니다. 1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을 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19년도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2020년도에 가중평균으로 변경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어져 있냐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신고 서식에 매년 이자율을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자율을 신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좌대출 이자율은 3년 지난 4년 차에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3년이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좌대출 이자율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될 때는 최초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3의 배수로 계산해서 나머지가 제로가 되는 다음 연도에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좌대출로 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이자와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이 3억 또는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가지급금이나 이자 미회수 시에는 입금 산입 귀속자에 대한 세무조정이 별도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사항을 한번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인정이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이 되고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규제 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을 비교해서 한번 보게 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자금의 비생산적 사용에 대한 규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자 수령과 수령 여부에 대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 수령 부분을 감안해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은 이자 수령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적용이 됩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 비용 여부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존재하느냐 관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자 비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은 이자 비용이 존재해야만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인별로 집계를 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법인 전체 기준으로 집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와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이자소득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이자 귀속 시기는 원래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인데 자, 이 인정이자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정이자의 귀속 시기는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는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약정이 없거나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입니다. 둘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가 그러니까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인의 이자 수익 발생과 이자 지급자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둘 중에 빠른 날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 예를 들어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라고 하면 법인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이 인정이자 금액을 입금사안입에서 그러니까 과세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될 거고, 이자 지급자, 즉 보통은 대표이사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이 지급일 기준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약정이 있는 인정이자 세무조정 부분인데요. 약정에 의한 금액과 이자 상당액의 차이 금액, 그러니까 약정에 의한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회계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미계상했다면 약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입금사안입 유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정에 의한 이자 금액보다 인정이자 금액이 크다면 미수수익을 약정에 의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기 때문에 차액 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고요. 미계상했다면 약정에 의한 금액을 입금사안입 유보, 차액 금액을 입금사안입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세무상 미수수익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유보 처리하고 나머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미계상한 경우에는 입금산입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 지급자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뭔 말이냐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상여나 이런 소득 처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련되는 대표이사 개념이 되겠죠. 대표이사는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약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지급금을 가져간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원천징수 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법인이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즉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무조정에서 상여 등에 대한 소득 처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내국법인이 이것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 원천징수 신고하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앞에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282페이지 사례 부분입니다. 사례에 보시면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계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회계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단기대여금 같은 경우에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격을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단기대여금 명칭으로 되어 있는 이 계정과목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자, 그런 성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관련되는 계정과목을 우리 가지급금 조정명세서에서 인정이자 계산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장기대여금 같은 경우에 제가 계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여금은 그 박주주한테 나간 부분인데요. 박주주한테 나간 부분들은 장기대여금으로 18년도부터 발생이 되어 있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법인조정에서 바로 세무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등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 바로 우리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직책과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그 직책과 성명에 해당되는 가지급금
계정 과목들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134, 백두산은 134, 주주인 박주주는 장기 대여금으로, 갑법인은 114번 단기 대여금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요번호는 1번, 4번으로 전부 다 통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인원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285페이지에 동일 계정 과목으로 둘 이상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적요 번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요가 1번, 4번인 경우에 백두산, 그 다음에 한라산이 또 있다라고 하면 2번, 5번, 소백산이 있다라고 하면 3번, 6번 뭐 이런 형태로 적요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거래처를 등록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래처와 계정 과목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한번 보시면 전기 2월분은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134번 가지급금 계정 잔액과 같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입력된 계정과 거래처 코드의 정기월 잔액을 불러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분은 특정 계정의 적요 번호와 거래처 코드 중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입력했을 때는 둘 중에 서로 자료를 맞춰서 자료가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하신 후에 회계 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명의 지역원의 3개의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자, 백두산, 박주주, 갑법인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우리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율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자율을 지금 현재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자율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 1번 당좌대출, 2번 가중평균, 3번, 4번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가중평균 적용 못할 때, 두 번째 5년이 지난 부분일 때, 세 번째 납세자가 선택할 때입니다. 1번은 가중평균이 없는 경우입니다. 불가능할 때,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고요. 3번은 5년 기간이 지난 부분이고요. 4번은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가중평균으로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가중평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가지급금과 동일한 가수금을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직책과 적요, 계정과목, 거래처 등록해서 자료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료에 가수금과 관련되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탭인 차입금 계정으로 갑니다. 차입금 계정을 보니까 차입금 원금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가 있고요. 자, 국민은행에서 불러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 거래처 계정이 있겠죠.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고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체 거래처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자율별로 차입금을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차입금을 정리를 하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차입금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차입금이 이자율이 변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변동금리일 때는 이자율 변동 시점마다 새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자율 변동 시점에 차입금을 상환한 걸로 보고 이자율을 다시 변동된 금리로 차입한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에 2.5% 있는 부분이 5월 1일 날 이자율이 변동이 되었다라고 하면 3번 상환 5월 1일 해서 5월 1일 날 상환했다라는 겁니다. 2.5%로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걸로 변동 이자율일 때는 다시 차입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2.5%로. 예를 들어서 뭐 2.04%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동 이자율을 변동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신 후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로 들어서 입력했던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자율을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세 번째 탭인 인정이자 계산으로 갑니다. 세 번째 탭은 인정이자 계산으로 가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네 번째 탭으로 가서 이자 금액을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을 하는데 회사 계상액은 자, 우리 자료에 갑법인의 경우에 283페이지에 보시면 갑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고 약정이자 125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수취했고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자 수익으로 회사 계상했죠. 그래서 125만 원 회사 수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 42만 6,725원인데 이 부분은 인정이자 금액과의 비율이 25% 차이가 납니다. 5% 이내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만은 5%가 넘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 691만 4,212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백두산은 그러니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고요. 박주주는 주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으로 처분이 됩니다. 갑법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이출로 소득 처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관련되는 부분들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 처분별로 인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관계이사, 출자회사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출자자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서 당자대출 이자율로 그러니까 변경해서 우리는 신고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CF8 선택 사업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자대출 이자율 최초 선택한 사업연도를 미리 등록해 놓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들이 3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당자대출 이자율로 했을 때 3개 사업연도는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용에 선택 사업연도를 그러니까 반영을 했습니다. 서식을 개정해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사업연도가 반영되면 그 기간 동안은 당자대출 이자율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변경하는 걸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